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격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던 철학자가 있어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조각가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랐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을 쓰지 않았고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테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대화가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됐어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 대화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중년을 넘어선 우리에게 소크라테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아남기에 급했고 성취하기에 바빴고 앞만 보고 달렸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멈춰 서서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무심히 보내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진짜로 사는 거라고요. 중년이야말로 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한 척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면 자만하기 쉬워요. 나는 다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경고해요.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고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정치가, 시인, 장인들이요.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였고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답을 못했어요. 정의가 뭐냐고요? 그건 법을 지키는 거죠. 그럼 악법도 정의인가요? 아니,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설명하려면 막막했어요. 겉으로만 알았지 본질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행복이 뭐냐, 좋은 삶이 뭐냐고 물으면 명확히 답하기 어려워요. 그냥 돈 많고 건강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이 정도밖에 못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가요? 건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깊어져요. 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의미도 있어야 하고, 관계도 있어야 하고, 마음의 평화도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러요. 삼파는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남이 알려준 답은 쉽게 잊혀지지만 스스로 찾은 답은 평생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찾은 답이 진짜 내 것이 돼요. 중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야 해요. 소크라테스는 70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재판에 넘겼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죄목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의 질문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냈으니까요. 그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세워줬거든요. 하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법을 지켜야 한다고 떳떳하게 죽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맞이했죠.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영혼의 불멸에 대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였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에요. 죽음을 치유로 본 거죠. 병든 삶에서 벗어나는 치유로요.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이 뭔지. 이제부터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질문의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가 던진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답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예요. 질문하면서 우리는 깨어나고 생각하고 성장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가장 강조했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당연히 알죠. 나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는 되묻습니다. 당신이 아는 건 진짜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가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파고드는 건 더 깊은 곳이에요. 당신의 본질, 당신의 가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런 걸 정말 아느냐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자기를 안다고 더욱 확신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년이야말로 자기를 모르게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 속에 갇혀 살아왔거든요. 직장인, 부모, 배우자, 자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소크라테스는 질문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회사원입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역할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역할을 다 벗겨내고 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어려워져요. 직함을 빼고 역할을 빼고 관계를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우리가 아는 건 표면일 뿐이라고요. 진짜 자기 자신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요. 그걸 찾으려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해요.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돈, 명예, 권력, 건강, 가족?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건가요? 그걸 위해 다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돈이 가치 있다고 하죠. 그럼 소크라테스는 물어요. 그럼 정직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 건가요?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추구할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머뭇거리게 돼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그럼 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네요. 정직이나 가족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깨닫게 해요. 중년이 되면 이 질문이 더 절실해져요. 젊었을 때는 성공, 돈, 인정 이런 것들을 쫓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공허해요. 이게 다인가 싶어요. 그럼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두려워한다고 봤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평판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건 나쁜 삶이에요. 악하게 사는 것, 부정직하게 사는 것,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중년의 두려움은 뭘까요? 늙음, 병, 가난, 외로움. 이런 것들이 무섭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늙음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의미 없이 늙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늙는 것도 두려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는 것도 두려운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외롭게, 병들게, 의미 없이 늙는 거죠. 그럼 두려움의 초점이 바뀌어요. 늙음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쾌락과 행복을 구분했어요. 쾌락은 순간적이고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칭찬,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반면 행복은 내면에서 나와요. 올바르게 산다는 확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뿌듯함,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중년이 되면 쾌락에서 멀어져요. 맛있는 음식도 건강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자극적인 것들도 시들해져요. 하지만 이게 불행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행복을 찾을 기회예요.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당신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건 뭔가요? 손자를 봤을 때?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도왔을 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당신의 진짜 기쁨이에요. 네 번째 질문,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시간을 중요하게 봤어요. 시간은 곧 삶이니까요.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요.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일, 텔레비전, 걱정, 불평? 그럼 또 묻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중년이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실감해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네. 그럼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허튼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시간을 점검하라고요. 일주일을 돌아보고 이 시간이 가치 있었나? 자문하라고요. 가치 없었다면 바꾸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소크라테스는 유산에 대해 말했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덕의 유산이요. 그는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했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겼어요. 그의 삶 자체가 유산이었어요. 중년이 되면 유산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고민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돈을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덕을 물려줘야 할까요? 돈은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덕은 평생 가요. 정직, 용기, 지혜, 친절. 이런 것들을 물려주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와요. 나는 누구인가? 역할도, 재산도, 명예도 다 벗겨내고 나면 나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답해요. 당신은 영혼이라고요.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영혼이 깨끗하면 행복하고 영혼이 더러우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돌볼까요? 덕을 쌓고 지혜를 키우고 올바르게 살면 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 이제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추구한 게 덕, 버추이에요.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탁월함이나 훌륭함을 의미해요.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어요. 그것들은 훌륭한 삶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아닙니다. 건강한 악인도 있고 부유한 비겁자도 있고 명예로운 거짓말쟁이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본질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답해요. 덕이라고요. 정의롭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절제하는 삶. 이게 훌륭한 삶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덕이 정확히 뭔데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면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용기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사람들은 쉽게 답하려 해요. 용기는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럼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도 용기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답이 흔들려요. 첫 번째 덕,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빌린 걸 갚는 거죠. 그럼 친구가 칼을 빌려갔는데 미쳐서 돌아왔어요. 칼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럼 빌린 걸 갚는 게 항상 정의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요. 결국 정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상황을 봐야 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해요. 중년의 우리에게 정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정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쉬워 보이지만 실천은 어려워요. 가끔 유혹이 와요.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를 텐데.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남이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두 번째 덕, 용기를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전쟁에도 참여했던 군인이었어요. 용기가 뭔지 알았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용기는 전쟁터의 용맹함만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지키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포함해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 용기를 보여줬어요. 재판에서 타협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을 바꾸고 사과하고 벌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게 용기예요. 중년의 용기는 뭘까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새로운 걸 시작하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도움을 청하는 용기. 나이가 들면 체면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워져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덕,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많이 아는 거고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삶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 깨닫고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배울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중년이 되면 지혜가 생겨야 해요. 젊었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알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이게 나이 들매의 특권이에요. 네 번째 덕, 절제를 봅시다. 절제는 욕망을 통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다 먹지 않고 사고 싶다고 다 사지 않고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절제의 달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모욕당해도 화내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것들에 좌우되지 않았거든요. 중년의 절제가 더 필요해요. 건강 때문에 음식을 절제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소비를 절제해야 하고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방종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나이 들면 대가가 커요. 그래서 절제가 생존 전략이 돼요. 이 네 가지 덕, 정의,
용기, 지혜, 절제를 플라톤은 나중에 사추덕이라고 불렀어요. 문이 축처럼 삶을 지탱하는 네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덕은 가르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당연히 가르칠 수 있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럼 왜 훌륭한 부모의 자녀가 나쁘게 자라는 경우가 있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도 나쁜 학생이 나오잖아요.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이래요. 덕은 단순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요. 지식처럼 주입할 수 없어요. 본인이 실천하면서 체득해야 해요. 중년의 우리는 이제 덕을 가르칠 나이가 됐어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하지만 말로만 가르치면 소용없어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그들도 정직을 배우고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하면 그들도 용기를 얻어요. 소크라테스는 또 물어요. 덕과 행복은 어떤 관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덕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부자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대로 봐요. 덕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요. 부자 악인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많지만 양심에 찔리고 신뢰할 사람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이게 행복한가요? 반대로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거울을 봐도 떳떳하고 밤에 푹 자고 사람들이 존경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덕과 행복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봤어요. 덕이 곧 행복이에요. 중년을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돈과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공허해요. 진짜 행복은 떳떳하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덕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덕을 추구하세요. 그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유명해져도 권력을 얻어도 덕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반대로 가난하고 무명이고 힘이 없어도 덕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중년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위로가 돼요. 성취가 많지 않아도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덕 있게 살았다면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이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또는 변증법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믿었어요. 진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다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진리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삼파술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이에요.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본질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신 있게 답해요. 용기는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발레 제시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정의의 허점을 찾아요. 그럼 미친 사람이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도 용기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당황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세 번째 단계는 모순 지적이에요. 그럼 당신의 정의가 틀렸네요. 물러서지 않는 게 용기라고 했는데 무모하게 돌진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단계는 재정의 시도예요. 그럼 용기를 다시 정의해 봅시다. 상대방은 더 신중하게 답해요. 용기는 올바른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또 질문해요. 올바른 일은 누가 정하나요?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요. 처음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목적이에요. 거짓된 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착각을 부수는 거죠. 중년의 우리가 이 방법에서 배울 게 뭘까요? 첫째, 듣는 법을 배워요.
소크라테스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중년이 되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경험으론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아니라 설교가 돼요. 상대방은 귀를 닫아요. 대신 질문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나누세요. 둘째, 겸손을 배워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고 시작했어요.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가정하지 않았어요. 중년이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젊은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요즘은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셋째, 본질을 파고드는 법을 배워요. 소크라테스는 표면적인 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 왜? 정말? 예를 들면? 을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요.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때 정말? 왜 행복해? 뭐가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파고들어 보세요. 그럼 진짜 답을 찾아요. 넷째, 모순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말에서 모순을 찾아냈어요. 우리도 자기 생각의 모순을 찾아야 해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내고 이런 모순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는 함정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따지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무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쓰되 부드럽게 해야 해요.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되 공격적이지 않게, 모순을 지적하되 비난하지 않게, 깊이 파고들되 존중하면서 해야 해요.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깊게 만들어요. 단 신문하듯이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요. 소크라테스는 또 반어법을 많이 썼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은 아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상대방은 우쭐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이 방법도 조심해야 해요. 진짜로 배우려는 자세로 물어야지 상대를 골탕 먹이려고 하면 안 돼요. 중년이 되면 반어법을 쓸 일이 많아요. 윗사람에게는 직접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라고 하면서 넌지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야 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끈기예요.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질문하고 답을 듣고 끝이 아니라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쉬운 답에 만족하지 말고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가족을 위해서라고 답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다는 게 정확히 뭔가?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내 삶의 의미는 가족에게만 있나?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못 찾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어요. 질문하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성장해요. 중년이 되면 대화가 줄어들어요. 할 말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지만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시작하면 달라져요.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고 가족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생각을 깊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소크라테스가 평생 시장을 돌아다니며 대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고 관계를 맺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질문을 던지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당신은 행복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가 삶을 바꿔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특별한 주제였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고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독배를 마실 때도 평온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대답해요. 끝이죠. 무가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실합니까? 죽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말해요.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완전한 무예요. 깊은 잠처럼 꿈도 없는 잠.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그게 나쁜가요? 깊은 잠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둘째, 죽음은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상상해요. 그곳에서 호메로스를 만나고 헤시오도스를 만나고 위대한 선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아요. 완전한 무면 고통이 없고 다른 세계면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왜 두려워해요? 중년이 되면 죽음이 가까워져요. 친구가 죽고 부모가 떠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음을 실감해요. 두려워요.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걸 나쁘다고 단정하는 건 무지의 극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잘 사는 데 집중하라고 해요. 죽음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죠. 하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덕 있게, 의미 있게, 올바르게 살면 죽음이 와도 후회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철학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육체를 떠나는 거니까요. 그러니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년에 우리도 그래야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사는 방법이에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늘이 더 소중해져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둘째, 영혼을 돌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러니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돌볼까요? 덕을 쌓고 진리를 추구하고 올바르게 살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중년이 되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영혼을 돌보세요. 독서하고 명상하고 좋은 일하고 의미를 찾으세요. 셋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태어남이 자연스럽듯이 죽음도 자연스러운 거다.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 지는 게 당연하듯이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해요. 이걸 거부하는 건 자연을 거부하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나는 안 죽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도 언젠가는이라고 인정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봅시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왜 울어? 나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차분하게 독배를 마셨어요. 고통스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그가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고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진리를 추구했어요.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소크라테스처럼 완벽하게는 못해요.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어요. 매일 조금씩 덜 후회할 선택을 하고 영혼을 돌보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소크라테스는 또 말했어요. 악인에게는 어떤 애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선한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깨끗하니 좋은 곳으로 가지만 악한 사람은 살아도 영혼이 더러워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죽음이 아니라 나쁘게 사는 거예요. 중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되 무시하지도 마세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고 그 사실을 오늘을 더 잘 살게 만드는 동력으로 삼으세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을 의미 있게 살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봤어요.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에 오늘에 집중하게 되고 죽음이 있기에 덕을 추구하게 된다고 봤어요. 중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안다. 죽음과 삶,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잘 살았다면 죽음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러니 지금 오늘 잘 살아가세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명확해요. 덕 있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왜 덕 있게 살아야 하죠?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착하게만 살면 손해 아닌가요? 정직하게 살면 가난해지지 않나요? 나쁜 짓을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라고요. 덕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부자가 되면 행복하지 않나요? 소크라테스가 답해요.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이 없나요? 있긴 하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편하잖아요. 편함과 행복은 다릅니다. 부자지만 불안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요. 결국 돈, 명예, 권력 같은 외적인 것들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뭐가 행복을 만들까요? 소크라테스는 답해요. 영혼의 상태라고요.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조화로우면 행복해요. 반대로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고 혼란스러우면 불행해요.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까요? 첫째, 정직하게 살아요. 거짓말을 하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하고 계속 숨기고 들킬까봐 불안해요. 이게 영혼을 병들게 해요. 중년이 되면 정직이 더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거짓말로 모면할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드러나요. 그리고 평판이 쌓여서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정직하게 사세요. 단기적으로 손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얻는 게 많아요. 둘째, 절제하며 살아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영혼이 노예가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채워도 채워도 또 생겨요. 중년이 되면 절제가 생존 전략이에요.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절제해야 해요. 하지만 이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예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셋째, 용기 있게 살아요. 올바른 것을 지키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런 용기가 있으면 영혼이 당당해져요. 거울을 봐도 떳떳하고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중년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할 때,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용기를 내세요. 그게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넷째, 지혜롭게 살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요. 지혜가 있으면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이고 평온해져요. 중년의 특권이 지혜예요. 경험을 통해 배웠고 실패를 통해 깨달았어요. 이 지혜를 써먹으세요. 젊은이들처럼 무모하게 돌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또 말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는 거울이에요. 좋은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친구는 나를 망쳐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해요. 중년이 되면 친구가 줄어들어요. 바쁘고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하지만 질이 중요해요.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 나아요. 덕을 격려해주고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세요.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기준도 제시했어요.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부 기준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영혼이 평온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해도 내 영혼이 불편하면 불행한 거예요. 중년이 되면 이 기준이 명확해져요.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편해. 이렇게 내부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소크라테스는 또 자족을 강조했어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난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다녔고 옷도 남루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필요한 게 적어서 자유롭다고 했어요. 중년의 행복도 자족에서 와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계속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면 평생 불행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소크라테스의 좋은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찰하는 삶이에요. 그는 말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하루하루 무심히 보내는 게 아니라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해요. 나는 오늘 잘 살았나? 내 선택이 옳았나?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 중년이야말로 성찰할 시간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 시간에 성찰하세요.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세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하고 개선할 점을 찾으세요. 소크라테스식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요. 거창한 성취도, 엄청난 부도, 대단한 명예도 아니에요. 조용하고 평온하고 떳떳한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밤에 누워도 후회가 없고 사람들과 만나도 당당한 삶.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좋은 삶이에요. 중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도 이거예요.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잘하려고 하세요. 매일 조금씩 덕 있게 올바르게 성찰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어느새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와의 여행이 끝나가네요. 그가 던진 질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나를 아는가? 나는 덕 있게 사는가? 나는 성찰하는가? 이 질문들에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소크라테스조차도 나는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젊음에서 성숙으로, 성취에서 의미로, 확장에서 심화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해요. 소크라테스는 말해요. 이 전환을 성찰과 함께 하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살라고요. 나는 어떤 중년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첫째, 진정한 나를 찾으세요. 오랫동안 역할 속에 살았어요. 직장인, 부모, 배우자. 이제 이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가요.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가 독립하고 역할을 벗겨내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평생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중년이야말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기예요. 시간도 있고 경험도 쌓였고 성찰할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질문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의미예요. 둘째, 덕 있는 삶을 추구하세요. 성공이나 성취보다 덕이 더 중요해요. 정직하게, 용기 있게,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해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덕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고 있느냐. 매일 자문하세요. 오늘 나는 덕 있게 살았나? 가끔은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노력하면 돼요. 소크라테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셋째, 대화하세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고 듣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세요.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너는 행복하니?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친구들과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세요. 날씨나 가십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 가치에 대해,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런 대화가 서로를 성장시켜요. 넷째,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친구로 여기세요. 두려워하지 말되 무시하지도 마세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져요. 다섯째, 자족하세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충분해요. 소크라테스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소유가 적으니 관리할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었어요. 중년이 되면 욕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여섯째, 성찰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멈춰 서서 생각하세요. 오늘 나는 어땠나? 내 선택이 옳았나?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성찰 없는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성찰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을 돌아보세요. 이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일곱째, 가르치세요.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지혜를 나눴어요. 중년에 우리도 줄 게 많아요. 경험, 지혜, 조언.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세요. 다만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이 물을 때 답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기도 해요. 설명하면서 더 명확해지고 나누면서 더 깊어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예요. 여덟째, 끝까지 배우세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하고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계속 성장하세요. 이제 다 배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체돼요. 항상 아직 모른다. 더 배울 게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진정한 지혜예요.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변하지 않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영원해요. 중년의 우리가 이 질문들과 씨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해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본질을 보게 되니까요. 소크라테스와 함께 걸은 이 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지세요.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성찰하는 삶, 덕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길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질문했을 뿐이다. 그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질문만 던졌어요. 이제 답은 당신이 찾아야 해요. 소크라테스가 당신 옆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답이 당신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